자, 우리 이제 정보공개제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딱 있어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이 정보공개제도는 일단은 정보공개 대상이 누구냐? 뭐 이걸 이제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애매하게 생각이 드냐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것을 앵간히들 다 압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빼먹지 않을 수 있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그냥 아무 법에서나 공공기관 지정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만 놓고 보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서의 공공기관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거기서는 무슨 뭐 기자들이나 학교도 뭐 공직자처럼 보고, 그리고 그런 언론사,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공공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누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게 포인트인데, 우리 국민은 뭐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국민은 당연히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누가 될까요?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되는데, 외국인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학술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단체, 이런 데들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두 개를 잘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좀 이제 격가지스럽게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이 됐었다. 92년도에 이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청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게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실비를 또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실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비 납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이제 남용할까봐 그런 겁니다. 남용할까봐. 그러면 이게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되게 소요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안 볼 책 막 사서 모으고, 어디서 무료로 뭐 자료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운받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엔 안 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기거하면서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만 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거 혹시 거기서 뭐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책 같은 거 준다 그러면 막 줄 서 있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생겨요. 남들도 가서 막 거기 가 있으니까 나 안 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럴 텐데요. 이런 심리가 항상 우리 내부에 작동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이거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정보공개를 자꾸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실비 청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을 모든 거를 다 오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모든 걸 오픈해 줄 수는 없다. 이게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고요. 기관마다.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보죠. 심의를 해보는데, 야, 이게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게 사생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정보공개 못 해주는 거예요. 그쵸? 얼마 전에 그런 거 좀, 아니, 지금도 진행형인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청와대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그거 기밀사항에 붙여져 있거든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청와대의 활동의 내역이 드러나면, 그러면은 대통령의 동선이나 국가 정책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밀에 붙여놓고 감사기관 같은 데들만 좀 들여다보게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납세자 시민단체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그래서 이 활동비를 다 공개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아주 최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접근했겠죠. 아마 시민단체는. 그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판단의 여지는 과연 그 해당 정보가 국가 기밀로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요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우려되는 건 이런 것도 있죠.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요, 나름의 활동비들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경계가 살짝 애매합니다. 이것을 과도하면 이제 사적으로 불필요하게 썼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비가 어디까지 선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하면 정치적 공방을 계속 해야 되는,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저거는 사적으로 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필요한 걸 남용했다라고 지적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가 돼서 또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또 소모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는 또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잡아야 될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런 것에서 과거보다 점점 개방하는 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오픈하는 게 그런 이제 추세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생활 침해인데, 사생활 침해에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업무 처리를 했던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다. 그건 공적으로 자기가 공공의 위치에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는 없죠. 그 사람의 개인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이런 걸 오픈하지만 않는다면, 그죠?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해 보고,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992년도에 처음으로 한 게 맞습니다. 처음으로 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조례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조례로부터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 조례로부터 이제 나온 게 바로 이제 청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1996년, 예, 그때 이제 법률을 만들면서 제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2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국민은 당연히 포함은 되는데, 국민만 포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국민만 포함할 수는 없는 거여서, 거기 외국인까지를 좀 감안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 기관은,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죠? 아쉬운 부분이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번,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정보 공개 심의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린 건 이해가 됐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그 하나 문제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요. 조직혁신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 공부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여기는요, 일단 MBO 같은 거 있잖아요. MBO 이런 걸 기준으로 딱 삼으세요. MBO. 나머지는 MBO랑 비교하는 겁니다. MBO랑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MBO다 그랬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목표관리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표관리 제도. 기존에 보면은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성과관리 위주로 결과가 좋았어 나빴어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조직이 되게 웃기게 가요. 이거에 빗대볼까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독보적일 정도로 높아왔었잖아요. 그죠? 높아왔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국민들의 생각은? 야, 계속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기업에 가면 어때요? 실적을 작년보다 올해 되게 잘 냈어. 잘 냈는데 위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번에 실적 좋았으니까 내년에는 여기서 또 한 20%또 올려보자. 맨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실적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혁신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쥐어짜는 거죠.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닥달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문제인식 속에서 하향적으로 이렇게 지시 명령이 내려오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을 이제 피터 드러커 선생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MBO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이 목표를 현실 가능하게 상향적으로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한 거 아닙니까? 그 MBO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조직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료제 형태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면서 하향적으로 목표가 내려왔던 것을 역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맞아요? 역으로 뒤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뭐냐면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MBO만으로 장점만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MBO가 갖고 있는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MBO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시야, 1년 단위. 그리고 이제 MBO는 스스로 자기 목표를 짜야 되니까 뭔가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죠? 내가 새로운 일을 뭘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적을 이만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만 또 세워야 됩니다. 그죠? 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것만 세워야 되고, 또 문제점은 수직적인 소통은 좀 잘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그렇지만 수평적 소통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죠. 맞나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아직도 남아요. 단점들이 남고, 그래서 이 단점을 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또 다른 시도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도 중에서 OD 같은 거는 이거는 조직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TQM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서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이런 형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 탈피해서 팀플레이를 하는 거죠. 팀플레이를 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고객 만족을 이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혁신으로 자꾸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래도 아니고 90년대니까 이제 최근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또 그래도 지금하고 좀 가까이 만들어진 게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BSC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도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BSC가 미국에서 크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러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러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BSC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BSC가 미국에서 나오게 된 게 사실은 너무 재무적인 것만 들여다보고 성과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재무적 관점만 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재벌 총수 중심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잘.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자본주의를 하니까 주주들은요, 당장 내가 1년 여기다 돈을 넣어놨을 때 배당을 얼마를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다 그럴 때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까? 아니면은 단기는 좀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라도 주가 상승이 있을까? 이거 하나 철저히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은 나오나? 이것도 보게 되지 않나요? 장기 보유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이 배당도 중요하잖아요. 배당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미국의 자본주의는요,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그 배당에 매우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단기적인 재무 성과가 굉장히 관건인 거예요. 그게 이제 CEO의 능력을 이제 가늠하는 아주 절대 기준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주주의 이익은 완전 폄훼되고 그 재벌가의 입장이 제일 많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에서 지분이 과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벌가 총수 일가의 입장이 많이 반영,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다 그 뒷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벌 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고민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는 없어요. 장기 투자 같은 거 할 줄 알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망하게 생겼으면 어떻게든 이거 좀 건전해 보려고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재벌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BSC가 제시가 된 거죠. 이 재무적 관점만 봐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굳이 얘기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꼭 못하는 건 아니네. 또 오히려 그렇게 또 여길 수 있는 면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씩만 좀 찝어 볼까요? 그리고 조직혁신에다가 제가 학습조직도 넣어놨어요. 학습조직도 일종의 혁신이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가 어울릴지도 몰라요. 학습조직은. 이제 과거의 관료제 구조는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점차 학습조직의 형태, 그러니까 팀 단위로 서로 각자의 노하우 경험을 털어놓고 그걸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컬어서 학습조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과거에 관료제를 만들어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는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 이런 거를 막 담기는 했죠. 그런 한계는 있어요.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들을 막 담아놓고 이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관료제가 최선이다라는 걸 믿고 오랫동안 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 변화에 이것이 제대로 대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그 시대에 어울리는 모델이 나왔던 것이지,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분업화가 딱 어울리는 그 산업사회 초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2차 산업혁명을 막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요즘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뭐였나요? 1차 산업혁명이 막 지음기기가 발명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시험에 혹시 몰라.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다뤄져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거기에서 분업화, 기계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산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도입했던 분업화가 일어났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에는 관료제 조직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60년대 이후에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나는 그 이후 시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시대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개성 추구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기존의 어떤 관료제 조직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학습 조직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관료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경험했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팀 단위로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료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조직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은 완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조직이 시행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직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게 학습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357번 문제를 잠깐 보면 조직의 기본 구성단인 팀으로 했죠.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팀은 수평적인 조직 구조이지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환경이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서 조직이 자기네들이 이제 경험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낼 수 있는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요.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창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이제 리더가 단지 업무를 쪼개서 그걸 나눠주고 감독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리더는 미래 비전을 창조하는데 그것을 구성원들하고 공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거를 생각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서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현대사회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 리더십이라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요, 그 경제 성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수출이 뭐 역대 최대치, 뭐 그리고 1인당 GDP가 35,000달러 최초로 돌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과거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옛날 세대의 사람이니까 그때 보면은 뭐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보잘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얼마 달성됐다, 경제 성장 몇 프로다 이런 거 나오면은요 엄청 대대적으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대통령 덕분이야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달성돼도 야 대통령은 개판 치는데 기업이 잘해서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아무나 해도 경제는 잘 굴러갈까?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성과는 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그럼 과거에는 진짜 대통령이 잘해서 다 그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기업은 기업의 위치에서 잘해줘야 되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제 역할을 또 똑바로 해주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경제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관 같은 거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경국대전이 성종 2년 때 완성됐기 때문에 이건 성종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성종이 된 이유도 경국대전 완성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세조 때부터 시작되고 뭐 그런 작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때 약간 그런 패착도 있는 거죠. 패착도 있는데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불필요했던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더십은 실체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식으로 거기에 복속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지금 아직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한데 같이 노력해서 문제점 극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나 각자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건 리더도 리더 역할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리더가요 지식정보 시대에는 무엇보다 맨 앞에서 요거를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 비전 제시를 옛날처럼 자기 머릿속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가 되면 젊은 세대가 각광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변화에 민감한 세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좀 뒤로 물러서 주고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은 젊은 세대들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들을 종합해내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젊은 세대들이 막 뛰어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옛날 농경사회 때는 어때요?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면 이건 4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봤지. 이러면서 노하우를 쏟아내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만 현대사회는 그 노인들의 지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재기발랄하게 안 해봤던 일들에 대해서 막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그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습 조직에서.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권한이 약화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구성원들의 권한은 강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료제 조직은 구성원들의 권한이 없어요. 위에서 결정하면은 그걸 그냥 기계 장치처럼 따라가기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스스로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니은 디귿만 답으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학습 조직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혁신의 제도로서의 목표관리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번 정도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를 통합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를 일단은 받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짜게 해요. 짜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직의 목표하고 이거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상급자하고 계속 만나가면서 이 자기의 목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너는 이만큼 해! 라고 지시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위에서 우리 조직이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하던 일을 이런 방향으로 좀 틀어서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이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극히 사적인 목표가 되거나 그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극히 사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조직의 목표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율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목표관리제는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면은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없죠. 이건 상향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나가기 때문에 이 하향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는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화들 보면 재벌 총수들이 그런다잖아요. 재벌 총수뿐이겠습니까? 어디나 다 관료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일화들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막 떠들어. 그러고서 당신들 생각 좀 얘기해봐. 기다려봐. 아무도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해. 그럼 막 야단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문제야, 이게. 말하라고 기회를 줘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러니 우리 조직이 이런 변화의식에 잘 맞춰서 갈 수 있겠어? 에이, 정말.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바깥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을 자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죠? 근데 이런 그 리더를 만나면은 최악인 거죠. 최악인 거예요. 자기가 말을 줄여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리더십의 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 그잖아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적 리더십으로서 이를테면은 얘기들 많이 들어주고 오히려 이제 그걸 존중해 줄 줄 아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누군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말하라 그래 놓고요. 누가 하나가 용기 내서 막 의견을 얘기하면 아니야. 내 생각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래 버린다고. 그러면은 말하고 쫑크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눈치 보다가 말하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가. 이래 버리는 거잖아요. 권위주의 문화에 쩔어 있는 리더는 퇴출돼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갖고 그 먹히는 데가 있겠죠.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그잖아요. 여전히 과거적인 산업도 지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벗어났다고 농사를 안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같이 걸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2번이 당연히 답이고요.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쉬운 목표가 채택되면 안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채택돼도 안 되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짜라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짜요? 스스로 짜와. 그렇게 하면 몸을 사려가면서 짜겠지. 그죠? 그만큼만 딱 짜놓고 그거를 넘어서면 칭찬받을 거고. 그죠? 그게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렇게 짜는 게 현명해요. 최대치로 짜놓고 열심히 해봤지만 미달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를 되게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과목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엄청 칭찬받아요. 그죠? 근데 원래 잘하던 애가,
갑자기 몇 개 틀렸다. 그러면은 엄청 또 걱정 듣고, 너 뭔가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 듣고, 너 요즘에 공부 안 하냐?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목표를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걸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해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조직과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죠. 이게 그 진행 과정에서 계속 환류가 있습니다. 목표 세운 거에서 지금의 추세면 좀 어렵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자꾸 조율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직속 상관하고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특징으로 이제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그렇게 잘 찾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이제요 넘어가서 TQM하고 비교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364번. 이런 문제 유형 좋은 문제 유형이죠.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에 비교 분석해 보는 것만큼 또 좋은 수단이 없어요. 비교 분석 한번 해볼까요?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 실현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일단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온 개념이니까요. 그죠? TQM은 시간 관리가 장기적이에요. 시간관이 장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베타판.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IT기업이 아니라 IT기업 자체가 원래 하는 일이 맨날 베타판. 여러분 저기 휴대전화 이용하다 보면 맨날 소프트웨어 다시 깔아라 맨날 그러죠? 영원히 베타판이에요. 영원히 베타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까는데 혹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UI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고객 만족을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자꾸 바꿔주는 거거든요. 업데이트하고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뭘 해. 그죠? 그런 것처럼요. 상품은 항상 베타판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품은 항상 베타판이다. 요게 이제 요즘 시대 마인드죠. IT 기업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TQM하고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는 거예요. TQM이 봤을 때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불만이 없을 수 있나? 인간은 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욕구 자체도 변하거든요. 욕구 자체도 변해. 네. 제가 양복을 원래는 잘 안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넥타이 같은 걸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 몇 개 가지고 돌려서 했는데 옛날부터 이제 넥타이가 모이다 보니까 많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넥타이를 좀 골라보려고 그러면 찰 수 있는 거는 한 두세 개? 왜냐면은 예전 거 보면요. 여기가 되게 이거 두 배야 거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끼나.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데 고객의 요구, 고객의 보는 눈이 자꾸 달라져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아요? 예전에 딱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의 차는 아닌데 야, 저 차 너무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 그렇게 여겼던 차인데 한 10년 있다가 그 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되게 둔탁해 보이거나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 새로 나오는 것에 또 눈이 익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게 간사합니다. 변합니다. 소비자 자체가. 변하는데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TQM의 방식은 항상 맞춰가겠다는 거죠. 항상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관이 장기적이다. 그리고 통제도요.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한다가 아닙니다.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예방하겠다는 거. 그죠? 예방하겠다. 그래서 예방적, 사전적 통제 맞는 얘기입니다. MBO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별로 없었을 때 그 고민을 담아내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걸 제시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 3번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4번 TQM의 기본 구성 요소는 목표 설정과 참여와 환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 설정, 참여, 환류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MBO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 이거에 관련이 있는 거라. 그죠? TQM하고는 관련이 없죠. MBO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운영 절차가 번잡하겠지. 그죠?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변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직이 만약에 하향적으로 명령 지시하던 조직에서 갑자기 MBO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여기 구성원들도 적응이 안 돼요. 뭐야, 나보고 짜라고? 뭐지? 의도가 뭐야? 내가 뭐 어떻게 짜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위에 감독자도 자기가 같이 이게 조직의 목표와 그 밑에 부하 직원의 목표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 역할 갑자기 잘할 수 있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또 한참 헤맬 가능성이 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환하는 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365번 같은 것도 해보시고 다 해보세요. 총체적 그 품질 관리의 특징도 다 얼마만큼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이제 367번의 조직 발전에 대한 얘기, OD에 대한 얘기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OD는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뭐를 매개로 연결될 수 있냐면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사고방식, 태도, 행태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지고 공유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OD가 그렇고요. 조직 발전. 그리고 우리 리더십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그 교육훈련 방법 중에는 교육훈련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교육훈련 방법 중에 있잖아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 감수성을 자극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거, 행태 같은 것들을 바꿔내겠다.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의 연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발전은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이고요. 얘는 그래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얘가? 보통의 조직 혁신들은 다 웬만하면 상향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하향적이에요.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변혁적 리더십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리더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제시하고 끌고 가는 형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는 하향적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직 발전은 조직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발전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맥그리거 X이론이면은 좀 곤란하죠. X이론은 되게 수동적인 거죠. 물론 이게 하향적인 변혁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변혁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변혁인데 X이론적 인간들을 데리고 하기는 어려워요. 스스로 뭔가 변화 발전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X이론적 인간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이? 꼭 Y이론적 인간으로만 살아야 되나? 다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평가하죠. X이론적 인간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는 얘기를 하겠죠. 경쟁력이 없어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죠? 그런 정도의 임금을 받는 사람 정도의 인식이 물론 있어요. 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야지 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경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경쟁하려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대신에 사회적으로 더 높은 대우를 해주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 그죠? 근데 어쨌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석해보면 X 이론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외국보다 인력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나 선진국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도 X이론적 인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사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막 반성하고 그죠? 아침형 인간이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성인이 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이런 강박에 시달리고 자기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숫자가 그러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빨리 친구를 다시 사귀어 볼 필요가 있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물론 그런 친구도 인간적으로는 좋은 친구지만 내 발전에는 크게, 그죠? 근데 가치관에 따라서는 그게 행복이지 뭘.
괜히 일에 얽매여서 사는 게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으나 아무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조직이 발전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구 사회를 따라가서 우리가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워 위치였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의 위치에 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퍼스트 무버 맨 앞에까지 왔어. 막 빠르게 쫓아가던 그거 이유는 Y론적 인간들이 많이 양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것이고 아무튼 조직 발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X이론적 인간은 자기가 안 변할 건데 뭘 행태 가치관 어떻게 바뀌어 이게 자기 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조직 발전에서 가정하는 조직은 폐쇄 체제 속에서 복합적 인간관계를 가진 유기체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아니 조직 발전에서는 조직 발전이 필요한 이유가요. 폐쇄 체제가 아니고 환경하고 조응하는 개방 체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말도 성립이 되죠. 그렇잖아요. 예.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꾸 변화 발전하고 뭐가 조화롭게 어울려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유기체라고 하는 게. 유기체가 사람 같은 생명체를 유기체라는 거예요. 무기체, 유기체 할 때 유기체, 생명체. 생명체는 어때요? 응? 찰스 다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밝혀진 거지만 우리는 진화한다며. 그잖아요. 진화한다며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갑자기 꼬리가 있다, 꼬리가 사라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뭔가 신체 장기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직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그것은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방 체제를 전제한다고 봐야 되죠. 이거 디귿 리을이 다 틀려버렸네요. 자, 그리고 잘못된 것만 묶으라 그랬네. 근데 문제가 거지 같죠. 맞는 거 하라 그래야지. 우리 수능은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잘 바뀌었어요. 수능은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주로 하지 틀린 것을 찾으라고 잘 안 합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잘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옳은 걸 찾아야 돼, 틀린 걸 찾아야 돼 이러다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우리 여기 공무원 시험은요. 정말 쌍팔년도 학력고사 스타일이야. 이게 어떻게든 헷갈려서 틀리게 하려고 아주 기회를 틈틈이 엿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고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냥 경악했던 건 보기 4개를 주고 맞는 거 2개, 틀린 거 2개인데 틀린 거 2개 찾으라고 그러더라고. 얘는 틀린 게 적기라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 이거는 진짜 출제자가 나쁘다. 이거 진짜. 이거 갑질 아니냐, 이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능 세대들은 거기에 적응돼 있습니다. 수능 공부하다가. 당연히 그 보기 중에 고를 때는 맞는 걸 고르지. 틀린 거 골라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조직 발전에서 문화가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문화.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배태성이라는 개념 공부한 적 있죠. 배태성 있었잖아요, 배태성. 우리만의 어떤 배태성 이런 거, 그죠? 응? 우리만의 배태성.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되게 신나지만 미국 영화는 생각할 거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미국은요, 성공의 스토리만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저항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한 다음에 계속 뭔가 개척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있어서 얘네들은 그 영웅주의적인 걸, 이 서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해버려. 그리고 그게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는요, 재밌어.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의 입장이 되면 내가 이기고 끝나니까 좋아. 기분도. 그렇긴 하지만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이런 거를 담는 영화 물론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게 주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각광받는 영화들의 상당한 비중을 사회 비판적인 영화들이 채우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 모순, 인간으로서의 철학적 고민 이런 걸 막 담아. 그게 우리의 배태성이고 미국에서 그런 산업이 발전한 건 미국의 배태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그 속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오랜 세월 수천 년을 살았고 그 속에서 그걸 싸워서 이겨내는 역사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실패했으면 우리도 찌그러졌을 텐데 성공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잖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의
저항의 문화가 있고 이런 게 또 영화 산업이나 이런 데도 반영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다 보면은 다 계급 문제 가지고 얘기한 게 외국에서 호평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작품이 많아서 솔직히 그냥 기생충 보면서도 뭐 봉준호가 봉준호 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으나 서양 애들이 봤을 때는 되게 새로운 거예요. 야, 계급 문제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풀어내다니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런 거 불편한 얘기들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태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 조직이 발전한다, 질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는요, 문화적인 그 배태성을 바꿔내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미음도 맞는 얘기로 그렇게 보시고요. 균형 성과표도 한 문제만 딱 볼까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368번.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발표가 된 개념인데, 뭐 무조건 균형만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착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 이게 재무적 관점만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비재무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재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건데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건 재무적 관점이 이만큼 커져 있고 비재무적 관점 아주 약하니까 비재무적 관점에 신경을 쓰는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야 균형이 맞다고 우리가 혼자 머릿속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뭐에 더 신경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균형. 무조건 균형으로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계를 갖는다. 이런 것들도 다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다 같이 녹아 들어가 있다. 됐죠? 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관리도 한단 말이에요. 성과 관리 같은 것들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직 전략 해석 지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재무 관점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 그죠? 학습과 성장의 관점도 있었고, 고객 관점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요, 내부 프로세스 절차를, 이 생산 과정을 개선해 보자는 건데, 여기에도 신경 써보자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민주적 참여 같은 것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민 참여 같은 게 나오고요. 적법 절차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가려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있죠. 저는 최근에 봤던 상품 중에 웃긴 게 그거였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이제 하다가 뭐까지 나왔냐면은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외출했을 때 애완동물, 애완견 있잖아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가 잘 있는지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면서 얘가 뭐 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 기능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을 달아서 또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괜찮네. 요 안에 그것도 있으니까 좋네. 기왕 청소도 하고 돌아다니는 김에 그것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출을 신장시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요, 전통적으로 그 기업을 계속 해왔던 그 오너 머릿속에서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잘. 그거는요, 각자의 자기 생활 경험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을 취합할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녹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이 있고요. 뭐, 재정 자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조세를 통해서 혹은 뭐 정부가 조세 수입은 별로 없으니까 원래 조세 수입 위주니까 조세 수입 걷어서 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뭐 채권 발행하고 그래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어차피 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여기다 쓰는 돈 여기다 옮기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거 실패할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돈 쓰던 조직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서 돈을 쓰고 있는 거기도 해요. 낭비되는 거를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 모아봐야 되게 목돈이 되지는 않아. 사실은 어떤 사업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죠? 그걸 줄여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비근한 일은 우리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잘 유지해서 군사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뭐 언제 실현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휴전선 주변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지만 우리 주변에 그죠? 이 강국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를 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지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의 문제로 가면 그거 줄이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줄이려고 그러면 군 내부의 반발부터 잠재우고 가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예산 배분의 측면이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재무적 관점에서 이거 잘 해결해낼 지혜로움이 또 필요하고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고객은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해라.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죠?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기업은 그 주주나 오너 일가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긴다? 그거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응?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 민간 기업이 고객 관점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공공 부분에서 국민을 향한 관점. 이것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지만, 예?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해석입니다. 그럼 충분히 BSC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고요. BSC는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사행정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